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점 왕좌를 위한 치열한 전투. 2. TSMC의 운명적 전환점. 3. 삼성의 의외의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TSMC가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거점을 이전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TSMC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위치라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이변으로 인해 대결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산업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은 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면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외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분석가 천원닝, 진문영, 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 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충량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의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외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갖은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한화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의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만 5천 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 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에서 23개의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5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재생 버튼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 버튼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의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봄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겁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에서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 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누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에서 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도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율 저하에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율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거무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 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달러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달러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